지금부터 민주평통 마포구협의회 평화통일 온라인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문위원들께서는 화성에서 보이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들을 고려하여 국민의례는 애국가 채창 없이 약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네, 자문위원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갑자기 또 오늘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감기에도 건강관리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10일에 이어서 10일 정기회의에 이어서 오늘 한반도 평화와 남북 경험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이사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신 김진영 이사님께서 오늘 저희들 마포구 협의회의 이 주제 강사로 기꺼이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환영을 드립니다.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진영 이사님께서는 풍부한 실질적인 경험과 또 해박한 학술적 상식을 가지고 한반도 정세와 앞으로 남북 경협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우리 국제 정세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이 강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정된 시간이 1시간 반이지만 결코 이 시간이 짧지 않고 저희들에게 정말 아쉬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 협의회 자문위원 여러분들 중에서도 특히 상공회 지역에 있는 상공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내년 미 대통령,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또 남북 관계가 어떻게 전환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어두운 면도 있지만 각자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좀 해빙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김진영 강사님께서 다양한 내용으로 저희들에게 충분한 공감대와 평화통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김진양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워낙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내를 막론하고 매우 힘든 상황인데요. 오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 자문위원들과 함께 온라인 평화통일교육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직접 가슴과 가슴을 마주하고 눈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전달력에 있어서는 훨씬 좋습니다만은 상황인 만큼 이렇게 온라인 줌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평화통일 관련된 강연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초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준비된 이야기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화면이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영상 공유를 먼저, 자료 화면 공유를 먼저 했으면 싶은데 지금 줌을 통해 보시는 분들이 이 자료 화면을 정면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이 상태로 보고 있습니까? 조금 더 깨끗하게 보여요. 멀리서 이 상태로 보실 거예요. 지금 이 화면 자체가 나가는 겁니까? 줌으로 나가지는 않고요. 자료 화면 공유가 되지 않습니까? 됩니까? 화면 공유 됩니까? 네. 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이 PPT 슬라이드 화면 자료를 그대로 다 보신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과 한반도 평화경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저는 원래 북한 통일문제, 평화체제를 전공한 학자입니다.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계기가 되어서 참여정부 당시에 청와대에서 남욱강 국장 그리고 비서관을 했었는데요. 그런 기억들보다는 북측체제를 연구했던 학자의 입장에서 평화체제 통일 문제를 전공했던 학자의 입장에서 직접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장기 체류하면서 북측과 여러 다양한 협상들을 진행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만났던 북측에서의 여러 생활들이 현재 여러 다양한 인식을 갖게 된 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이 개성공단에서 14년간 6만의 노동자들이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분단체제가 가두고 왜곡하고 보도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하는 온전한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의 집단생활, 같은 공장에서 생활을 하고 생산을 하고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고 농담하고 함께 지냈던 그 14년의 경험 속에서 남과 북이 이런 점에서 달랐고 이런 것이 같았구나. 실증적으로 체험적으로 서로를 알아갔던 과정. 누군가는 그래서 그 개성공단을 매일매일 작은 평화와 통일의 사례들이 발현 축적되어지는 기적의 공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평화와 통일의 사례들이 발현 축적되어지는 기적의 공간. 개성공단에서의 그 오랜 경험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문제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 분단 체제는 통일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단 체제는 사실은 분단의 유지, 확대를 위해서 분단 교육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당연히 분단 체제는 분단 교육을 했죠. 적대를 가르쳤습니다. 정오를 가르쳤습니다. 화해, 협력, 나눔, 배려, 관용, 포용과 같은 우리의 헌법적 정신에 있는, 헌법 가치에 있는 상호 존중, 평화와 통일의 실천적 대안을 가르치지 않고 적으로만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선거하게 이분법적 흑백 논리로만 가르쳤죠. 사실은 많이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는데요. 그런 분단을 넘어서 실질적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엄존하는 실제하는 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분단에 대한 기본 이해, 통일에 대한 이해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슬라이드가 좀 많습니다. 75년 분단체제, 그 오랜 역사를 짧은 시간 동안 나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최소한 민주평통 자문위원님들이시라면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위원으로서 대통령에게 통일정책을 건의하고 정부 정책의 국민적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이 분단이 어떻게 유래되었으며 어떻게 유지되며 통일의 개념,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꼭 인식할 수 있으면 싶어서 그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하고 개성공단과 평화경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단체제는 통일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일교육을 하지 않고 분단교육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분단의 폐해, 통일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거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분단체제가 가르치지 않았던 내용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분단의 기원, 통일의 개념 정도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개성공단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단에 대한 기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분단을 보겠습니다. 자문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한 장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분단을 늘 설명을 합니다. 우리 모두 태어났을 때 분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 가족, 이 공동체 5천만, 나아가서 8천만 민족의 구성원들이 분단을 살아갑니다. 분단구조, 분단체제를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이 분단을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라고 합니다. 적폐 중에 가장 근본 적폐가 분단적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단이, 이 땅의 분단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 분단체제는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매우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단을 남과 북의 분단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현상학적으로는 남북의 분단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분단을 만들었던 것은 남과 북일까요? 아니죠. 소위 말하는
국제정치적 패권의 질서, 외세에 의해서 나뉘어진 것이 이 땅의 분단입니다. 지금 이 한 장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쌤들께서 보시는 이 한 장의 슬라이드에 2차 세계대전에 두 전범국가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회의를 같이 했던 독일과 일본의 모습입니다. 문제의식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전범국가였던 독일을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연합국은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시켰습니다. 똑같은 맥락과 이치대로라면 전범국가였던 일제를, 일본을 분단시켜야 되는 것이 이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분단을 모면하고 이 한반도가 분단되어짐을 당했을까요? 이런 문제의식 자체를 거의 가져보지 못했던 게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분단체제였습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됩니다. 1945년 2월 얄타에서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스탈린은 독일에게 전범국의 멍에를 씌워서 그 전쟁 범죄를 물어서 독일 분할을 결정했죠. 45년 2월 얄타의 결정은 일본에게도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다음은 일본, 우리 차례구나. 일본은 그때부터 자신들이 분단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바로 한반도, 이 조선반도였습니다. 참혹한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었잖아요. 약소국가였지 않겠습니까? 약소국가였기 때문에 분단당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처럼 똑같은 약소국에 있었던, 약소국에 위치해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던 나라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던 나라는 총 78개의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나라들, 우리처럼 분단된 나라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만 분단되었습니다. 이 한반도의 분단은 누군가가 기획했고 누군가가 실천했으며 집요하게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한반도의 분단입니다. 누가 이 분단을 기획했을까요? 누가 그것을 실천했을까요?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질 못했습니다. 안 가르쳤기 때문에 모릅니다. 다름 아닌 전범국이었던 식민지배의 주구 일제가 그 분단을 기획하고 그 전쟁의 와중에 루즈벨트 트루먼 대통령을 찾아가고 메가드 장군을 찾아가고 전쟁에 있었던 스탈린을 찾아가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 한반도의 분단이 추진되어집니다. 결국 이 땅의 분단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 강대국들, 소위 말하는 외세들이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이 땅을 갈랐다라는 중요한 명제 하나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본질을 가두기 위해서 이 분단을 남북의 문조로만 치환하려고 합니다. 매우 적절치 않습니다. 없었던 분단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거짓들을 동원하고 어마어마한 폭력들을 동원했습니다. 그 희생양이 우리들의 희생이었습니다. 우리들의 희생. 분단의 본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꼭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 꼭 드립니다. 분단 체제가 가르치지 않았던 이야기죠. 불편한 이야기를 만나야 됩니다. 일본이 떠나가는 자리에 이 현장에서 그 분단을 기획하고 실천했던 분단 체제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백범 김구 같은 독립운동 세력을 오히려 암살하고 몽양 여운형 같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전력을 다해서 분단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매우 단순하죠. 35년 일제 식민지배의 시기에 일제의 사냥개, 일제의 주구 노릇을 했던 그 민족의 반역자, 그 친일파들이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사활적 이해를 가지고 분단체제를 수립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공유할 수 없었습니다. 인식이 정확해야 분석이 정확하고 대책도 정책도 과학적일 수 있습니다. 이 인식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공론화해야 됩니다. 진짜 공론화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분단의 본질을 모릅니다. 일제가 기획했던 그 분단,
그 일제가 떠나간 자리에 35년 식민지배의 시기에 일제히 죽은 으로 썼던 그들이 오히려 독립운동 세력들을 역청산했던 물리적 토대가 바로 분단으로 귀결됐다라는 것. 그래서 참과 거짓이, 진실과 허구가 뒤죽박죽 되어버린 게 바로 이 분단 체제입니다. 이 본질을 들여다볼 때 평화의 문제, 통일의 문제가 제대로 조망될 수 있습니다. 45년 해방 당시에 35년 식민지배 주구들은 대부분 다 도망을 갔죠. 그러나 그들은 다시 거리를 활보하게 되었고 오히려 독립운동 세력들을 역청산했던 피눈물 나는 역사가 토착외구, 토해의 모습이었습니다. 토착외구라는 말은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45년 8월 이후 해방이 되었을 때 35년 식민지배 주구들이 다시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것을 참지 못했던 많은 지식인들이 썼던 이야기가 토해입니다.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분단의 질서, 35년 식민지배와 맥이 닿아 있구나 라는 인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지난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이 있을 때 북미 간의 종전평화협정 논의가 한창 있었을 때 왜 아베는 북미 간의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왜 국내에 있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다라는 이야기를 똑같이 했었을까요? 5천만 국민들이 전쟁적 상태에 계속 놓여 있어야 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던 상황이 과연 뭐일까요? 전쟁은 악입니다. 전쟁은 그야말로 지옥이에요. 최소한 국민들이 국민 기본권인 생존권 정도는 보장받아야 됩니다. 5천만 국민들이 전쟁 상황에 놓여져 있다? 휴전, 전쟁을 쉬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종전 평화협정은 거의 절대선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종전은 시기상조다. 이 이야기는 전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일까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은 우리 국민들을 지옥의 무덤 속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아베의 이야기, 미국의 네오콘들의 이야기, 한반도에서 분단이 필요하고 전쟁적 상황이 계속 유지되어야만 국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은 국가의 목적입니다. 국민은 정치의 목적입니다. 절대 성역입니다. 국민들의 생존권은 양보할 수 없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가치입니다. 종전평화협정은 그래서 사활적 이해입니다. 그래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안에 종전평화협정을 체결하자라고 남과 북의 지도자는 합의했던 것입니다. 전쟁은 끝내야죠.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유지해야만 하는 일본의 국익적 전략에 편승하는 이해관계를 똑같이 2018년, 2019년, 2020년 현재에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지가 악이 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많은 자문인들께서 통찰할 수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분단의 본질, 외세, 그들은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 분단을 강요했고 분단을 내려먹였다. 분단을 강제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분단은 땅만 가른 게 아니죠. 가족도 가르고 사람도 갈랐습니다. 공동체도 갈랐습니다. 민족의 정신사도 역사도 왜곡하고 갈라놓았습니다. 우리들의 생각, 세계관 가두고 변절시켰죠. 참으로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비정상성의 물적 토대가 이 분단입니다. 분단의 본질이 뭐냐? 바로 전쟁 상태의 유지입니다. 전쟁 상황 유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국민 기본권은 침해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분단을 끝내야죠. 국민은 국가의 목적이기 때문에, 국민 기본권은 언제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전쟁 상태의 종식이 필요하죠. 종전평화협정이 진짜 사활적 이해 속에서 우리 국민 행복의 밑거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단은 땅만 가는 게 아니었구나. 많은 것들을 왜곡, 오도시켰던 그 물적 토대 환경이 분단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단을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총체적 비정상에 흐르는 토대 분단. 한 장의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분단이, 70년 분단이 우리들의 세계관을 어떻게 인식이 바꿨는가, 생각을 어떻게 바꿨는가, 한 가지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대륙국가의 대륙인들입니다. 그런데 70년, 75년 분단 체제는 이미 우리를 섬나라 사람들로 바꿨습니다.
섬나라화 시켰죠. 우리는 바다를 건너지 않고는 외국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여행의 고유 명사를 우리 국민들은 보편적으로 해외 여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외국 여행의 고유 명사를 해외 여행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섬나라 사람들의 세계관에 익숙한 겁니다. 우리는 원래 대륙국가인데 태평양 해양의 세를 가지고 대륙으로 나갈 수도 있고 대륙의 기상을 가지고 해양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반도국가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70년 분단체 속에서 섬나라화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정상승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약 80년 전에 있었던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당시에 말입니다. 송기정 선생님께서는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졌습니다. 그 송기정 선생님은 부산역에서 기차를 타시고 동대구, 서울, 평양, 신의주, 거기에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단동, 하얼빈, 블라디보스톡을 거쳐서 모스크바를 거쳐서 폴란드의 바르샤바를 거쳐서 베를린까지 가셨습니다. 기차 타고 가셨습니다.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대륙 국가였어요.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바로 섬나라적 세계관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비정상성을 말씀을 드리는 한 상징입니다. 총체적 비정상의 그런 토대 분단, 이 분단에 대한, 분단의 폐해에 대한 많은 인식이 필요합니다. 분단의 폐해를 제대로 보면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 최소한 문제의식 정도는 가질 수 있도록 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문위원님들, 이 슬라이드가 보이십니까? 우리 국가,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의를 할 때 항상 질문을 던져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아시나요? 라고 여쭤봅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이 고유 명사로 있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잘 모르십니다. 왜 모르시는가? 제도적으로 통일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있긴 한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1989년 9월 노태우 정부 당시에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국회가 비준 공포한 나라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정부 차원의 통일 방안이 아닙니다. 엄격히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법제화하기 위해서 국회가 비준 공포하게 했습니다. 진짜 잘 만들어놨습니다. 이름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인데요. 1단계 화해협력의 단계 수십 년 하다가 2단계 남북연합 가서 또 수십 년 하다가 비로소 완전 통일로 나아가는 통일을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 그 전체를 통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정이에요. 진짜 잘 만들어 놨는데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것을 국민들한테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론조사의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몇 프로가 안다고 답변했을까요? 1%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 헌법 정신에는 평화와 통일을 상정하고 있지만 정작 분단체제는 통일 교육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참 가슴 답답한 이야기죠. 1년에 1시간 정도는 통일 교육을 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름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통일과 평화의 과정, 절차, 방법입니다. 잘 보십시오.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은 말입니다. 1단계를 화해협력의 단계로 봅니다. 남과 북이 체제와 제도, 즉 자본주의 경제제도, 사회주의 경제제도, 개인주의 사회, 공동체 사회 이런 체제와 제도의 다름을 상호 인정해주고 서로 적대하지 않으면서 상호 존중하면서 인적 교류하고 사회문화 교류하고 경제협력하면서 최소한 휴전협정을 종전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상황 정도 약 한 20, 30년 정도의 화해협력의 단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거치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기가 완벽히 사라져 있는 상황 이것을 1단계 화해협력의 완성체인 평화체제가 완성됐다고 봅니다. 20, 30년 정도의 화해협력, 사회문화 교류, 인적 교류, 경제협력을 하고 휴전협정을 종전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상황까지 그리고 전쟁의 두 주체인 휴전협정의 조인 주체가 미국, 북한, 중국이죠. 중국은 빠질 수 있죠. 미국과 북한이 실질적인
휴전협정의 조인 주체이죠. 북미, 미북이 종전평화협정에 서명하고 관계 정상화까지 하는 것. 실질적인 한반도에 전쟁이 사라져 있는 상황. 이것을 화해협력의 1단계로 봅니다. 1단계 화해협력이 완성되면 2단계인 남북연합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남북연합은 매우 쉽습니다. 연방제하고 다른 겁니다. 남북연합은 남북 양 지역 정부를 그대로 두고 남북 양 지역 정부가 기존의 정치권, 외교권, 국방권을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남북 양 지역 정부를 그대로 두고 상위에 남북 정상회의, 남북 강요회의, 그리고 국회의 성격을 가지는 남북 평의회, 세 개의 회의체를 운영하면서 장기적인 나라의 통일 문제를 협의케 하는 것, 이게 남북연합입니다. 연합제와 좀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북측에는 연방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연방제는 전 세계적으로 연방제를 채택한 나라는 총 20여 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 연방제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죠. 연방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연방정부를 두고 연방정부가 외교권과 국방권을 가지는 것이 연방제죠. 그런데 우리의 연합제는 외교권과 국방권을 지역정부가 그대로 갖자는 겁니다. 이 연합제를 또 수십 년 하다가 우리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통일 있죠. 휴전선을 허물고 하나의 단일한 정치체제, 단일한 정치 권력, 단일한 경제제도 밑에 명실상부하게 완벽하게 하나 된 통일 있죠. 그것은 화해협력 수십 년 하다가 진짜 친해졌을 때, 그리고 남북연합 가가지고 수십 년 해서 이제 그렇게 하나로 합쳐도 아무런 탈이 없겠다고 판단했을 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후대들이 선거를 통해서 최종 완전 통일을 판단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완전 통일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은 통일을 최소한 5, 60년 이상 걸리는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 전체를 통일의 절차, 과정,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개념을 규정했습니다. 진짜 합리적이죠. 매우 과학적이죠. 기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통일되어 있더라. 통일은 도둑처럼 찾아온다? 새벽처럼 찾아온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통일은 국민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국민이 불행한 통일은 결코 하면 안 됩니다. 전쟁을 해서라도 통일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은 통일을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 전체로서 이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이 통일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문위원님들, 혹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다. 즉 통일 방안을 합의한 역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 통일 교육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언제 합의했는가?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의 통일 방안 합의입니다. 통일 방안 합의의 내용이 뭔가? 이 내용인데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하였다.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이 문장을 해석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남과 북은 통일을 남측의 민족 공동 통일 방안에 있는 1단계 화해협력을 거쳐서 2단계인 남북연합까지는 가자라는 합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연합제라는 개념과 북측의 연방제라는 개념은 다르죠. 그런데 북측은 6.15 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에 수렴하는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제안했던 단어인 연방제와 연합제가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연방제 앞에 낮은 단계를 적절히 표현함으로써 우리의 연합제와 수렴하는 것으로서 가름했습니다. 한마디로 남과 북은 우리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 통일 방안에 입각해서 화해협력을 거쳐서 2단계 남북연합까지 가자라는 합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통일 방안 합의가 돼 있다는 겁니다. 북측은 6.15 공동선언이 통일 전략입니다. 6.15 공동선언이 북측의 기본 통일 전략입니다.
그것을 실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들 자체를 우리는 낯설게 처음 듣는 이야기가 대부분일 겁니다. 통일교육의 부재죠. 아는 게 없었다는 것이죠. 여하간 간에 우리에게는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있고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 전체를 통일로 상정하고 있고 남과 북은 거기에 입각해서 통일 방안을 합의했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실천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 화면, 이 슬라이드는 말입니다. 우리 통일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통일부 홈페이지 상단에 왼쪽 편에 보면 통일 정책이 있습니다. 통일 정책을 딱 클릭하시면 통일 방안이 나옵니다. 통일 방안, 민족 공동 통일 방안.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89년권 노태우 정치 쭉 설명이 되고 있죠.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통일부 홈페이지에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설명하는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설명하는 이 자료는 1990년부터 늘 있었습니다. 다만 국민들은 몰랐다라는 것이죠. 통일교육의 부재. 분단체제는 통일교육을 하지 않았죠. 분단 심화교육을 했죠. 그 민낯을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 자문인들께 꼭 드리고 싶은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1단계 화해협력 수십 년 하다가 2단계 남북연합까지 수십 년 하다가 비로소 완전 통일을 나아간다는 평화의 수십 년 오랜 과정으로 통일을 설명한다 그랬죠.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에 소위 말하는 통일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통일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자문인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통일 비용은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거짓입니다. 허구예요. 왜곡입니다. 무슨 뜻이냐? 통일 비용의 고전적 개념은 말입니다. 통일 비용론의 고전적 개념은 북한의 붕괴를 상정합니다. 북한이 붕괴했을 때 2,500만 북측 인민들, 주민들 전체의 사회복지를 우리가 다 책임지고 그들의 1인당 GDP를 자본주의 경제 기준으로 1인당 GDP를 3,000불, 5,000불, 7,000불까지 쭉 수십 년간 올리는데 매년 대한민국 국민 1인당 통일 세금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가 통일 비용론의 고전적 개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 북한 붕괴론과 흡수 통일론은 군사적 심리전에서의 이데올로기입니다. 대한민국이 붕괴하지 않는 것처럼 북측도 붕괴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탄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통일비용론을 만든 사람들은 누굴까요? 말은 통일비용론이죠. 그런데 반통일담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서, 머릿속에서 통일을 다 반대하게 만들었던 반통일 이론이에요. 이 통일비용론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통일비용론을 만든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일본입니다. 일본이 만들었습니다. 한반도 분단체제를 수립했던 그들, 한반도 분할체제 유지의 전략인 그들,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화해협력의 시대를 선포하고 통일평화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을 때 일본은 어마어마한 공포를 가졌죠. 그때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서, 머릿속에서 통일을 반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만들었던 것이 소위 말하는 통일비용론입니다. 통일에 돈 든다는 것이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거짓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 통일비용론의 후속 연구를 대한민국의 여러 학자들이 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돈들을 지원하고 통일비용론을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통일담론의 가장 핵심적인 담론으로 만들게 했던 것이 바로 일본의 의도였습니다.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35년 식민지배도 모자라서 분단체제를 만들었던 그들이 통일평화로 나아가겠다는 남과 북의 노력을 상실시키고 거짓 통일비용론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머리에, 눈에 반통일을 심었다라는 것. 지금도 그 통일비용론을 연구하고 있는 아류들이 있습니다. 무지가 악이 되는 경우입니다.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연구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북한 붕괴론, 흡수 통일론,
통일 비용론, 이 모든 것들은 뭔지 아십니까? 적대적 분단체제 심화의 이데올로기들입니다. 분단체제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결코 평안이 통일이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분단체제 속에서 남과 북이 영원히 싸우라는 이야기죠. 그 바보 같은 이론을 우리의 것이냐 반복한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다시 35년 식민지배 시기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우리가 개돼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진정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그들에게 우리는 그 수모를 다시 당할 수 있습니다. 통일비용론의 허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우리에게는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이라는 평화의 수십 년 과정으로 존재하는 통일 방안이 있고 남과 북은 이미 통일 방안을 합의했다. 실천만이 남아있다. 6.15 공동선언을 지키자.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다음 북에 대한 얘기까지 제가 지금 다 드리기에는 시간이 진짜 없는데요. 우리가 아는 북한, 혹시 장원님들 북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북맹. 북에 대한 보편적인 무지, 북에 대한 총체적 무지를 북맹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문맹, 큰 맹처럼 분단체제는 구조적으로 북을 적대화시켰죠. 체제적으로 북을 정화하게 했습니다. 엄존하는 실제하는 진실의 북이 아니라 그냥 나쁜 놈들, 찌질한 놈들, 루저들, 혐오, 평화의 대상으로서 북을 계속 주입시켰죠. 나쁜 새끼들. 그래서 분단체제는 구조적으로 북을 무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적으로 일반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 속에 갖고 있는 북에 대한 인식은 엄존하는 실제하는 북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북맹이라는 겁니다. 북에 대한 무지. 우리가 아는 북한은 호시탐탐 적화 야익을 노리는 북한이죠. 그런데 자문위원님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 9.19 평양선언 당시에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대중연설, 공개적인 대중연설을 했었습니다. 이 연설문에서 이 문장이 있었습니다. 남과 북 우리 민족은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강인합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감동적인 연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전 세계를 향한 공개적인 대중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북측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라는 연설을 하셨어요. 북측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어요.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절실히 확인했다는 것과 호시탐탐 적화 야익을 노리는 북한,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일 겁니다. 어느 것이 거짓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분단체제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북이라는 저 악마를 평화의 단어와 연계시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진짜 북은 어떨까요? 만나보지 못했고 전혀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늘 정보 독점 속에서 던져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14년간 개성공단에서 남과 북이 함께 생활했습니다. 14년간 만나봤던 북측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확인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진짜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매우 적대적인, 아주 호전적인, 나쁜, 악마에 가까운, 혐오스러운 그 북한 진짜 존재할까요? 적대적 분단체제는 참으로 많은 불편한 진실을 갖고 있습니다. 만나봐야 됩니다. 대화해봐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분단이 왜 체제인지, 왜 구조인지, 왜 분단 문화가 있는지, 70년 세월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왜곡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만나봐야 됩니다. 만나면 통일이 되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 그래, 만나보면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만나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북한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 평화를 사랑하고 진정 통일을 원하고 진정 우리 남측 동포들을 지고지순한 동포로 바라보는 참으로 순박하고 선하고 맑은 잘 웃고 농담 잘하고 잘 떠들고 자기 주장 강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북한 사람들은 꾀지지하게 엄청난 억압, 폭압, 통제체제 속에서 신음하며 살 것 같은데 14년간 만나봤던 그들은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인식의 간극을 무엇이 만들었는가? 소위 말하는 분단체제가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불편한 진실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게 분단체제입니다. 그래서 만나봐야 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측을 여행했습니다. 연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측을 여행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북측의 드라마, 영화, 자료들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만은 못 봅니다. 우리는 처벌해버립니다. 못 가게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분단체제입니다. 만나야죠. 대화해봐야죠. 그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윤리, 어떤 도덕, 어떤 가치규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를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보지도 못하게 하고 무조건 나쁘다고 악이라고 절대 범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 분단체제는 누구를 위한 분단이었을까요? 남과 북의 분단인데 그 분단은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분단이었을까요? 이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분단, 북에 대해서 기본 개념 정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개성공단과 평화경제를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일한 선은 알미요. 유일한 악은 무지다. 참혹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야기인데요. 유일한 선은 알미요. 유일한 악은 무지다. 무지가 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분단체제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구조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조적으로 배우지 못했는데 우리 의지와는 무관하게 못 배웠을 뿐인데 나의 무지가 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영역이 통일, 분단, 북, 기본교육의 영역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알아가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성공단과 평화경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님들께서, 위원님께서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이 개성공단 1단계 100만 평의 모습입니다. 남북 평화의 상징이죠. 한반도 평화경제의 상징입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통일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그 6.15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경제협력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즉 개성공단 같은 경제협력을 왜 하기로 했는가?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경제협력을 한 겁니다. 즉 평화를 위한 경제입니다. 1차적 목적은 상호 불신을 넘어서 신뢰 구축해서 평화를 제도화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남북 경협을 먼저 하자고 제안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북측을 오랫동안 설득해서 경제협력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협을 하자고 그랬을 때 북측은 굉장히 시큰둥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 중에 무슨 경협을 한단 말이냐. 최소한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종전평화협정을 체결하면 경제협력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 다 할 수 있다. 종전평화협정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좀 답답했습니다. 왜냐? 종전평화협정은 휴전협정의 주인 주체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득을 했습니다. 북측, 귀측이 알다시피 미국은 종전평화협정에 별로 관심이 없다. 남북이 경협을 통해서 신뢰 구축을 쭉 고도화시켜버리면 그 힘으로서 미국도 종전평화협정으로 추동할 수 있다. 경협을 하자라고 설득해서 결국 북이 경협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그 결과물이 개성공단입니다. 현재 이 사진에 보이는 1단계 100만 평은 전체 남과 북이 합의했던 2천만 평의 20분의 1입니다. 규모로 본다면 전체 토지, 공단의 토지 규모로 본다면 20분의 1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북측에게 약속했던 북측이 땅을 내놓으면 그곳에 약 5천 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16년 2월 10일 우리가 전면 중단했을 때 그곳에는 125개의 제주업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북측에 약속했던 5,000개의 거의 50분의 1밖에 안 되죠. 개성공단은 맹하기에 다쳤습니다. 우리가 북측에 약속했던 것은 2003년에 착공했을 때 2012년 딱 10년만 개발하면 최소 3,000개, 5,000개 기업이 들어가게 된다. 2천만 평, 약 50만 명의 대도시를 만들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북측은 이곳을 어마어마하게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내놓았는가? 서울에서부터 불과 60km밖에 안 됩니다. 휴전선으로부터 바로 붙어 있습니다. 휴전선 DMZ와 3km, 4km, 5km밖에 안 됩니다. 이 지역은 원래 북측의 서부전선의 주력 군부대였던 2군단 산하의 6사단, 64기갑사단, 62포병여단, 6만의 군병력과 관련 군사 무기체계들이 매우 절비했던 군사기지였습니다. 최전선의 전방에 있었던 6만의 군병력과 관련 군사 무기체계들을 송악산 후방, 뒤쪽 후방으로 10에서 15km를 물리고 그 자리에 남측의 기업들을 3,000개, 5,000개 받겠다라고 거의 공짜에 가까울 정도로 땅을 내놓았습니다. 간단한 역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났다는 게 개성공단입니다. 질문이 뭐냐? 북측은 개성공단을 진짜 왜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북측이 개성공단을 한 이유로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담론은 돈줄, 달러박스, 외화벌이의 수단이라고 분단 뉴스회사들은 가르쳤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북측은 돈 때문에 개성공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북측이 돈 때문에 개성공단을 했었으면 땅값, 토지값을 온전히 제대로 받았을 겁니다. 당시 2003년 4년 이 일당의 100만 평을 분양할 때 우리 정부는 평당 14만 9천 원, 제조업 공장부지 평당 14만 9천 원이었고요. 상업용지는 평당 4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다양했습니다. 제조업 공장부지가 14만 9천 원이었습니다. 상업용지 45만 원으로 됐습니다. 100% 분양이 다 됐습니다. 3대 1의 경쟁률. 일당의 100만 평은 100% 분양이 다 됐습니다. 분양 다 끝나고 나서 북측이 물었습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이 만났기 때문에 땅 원주인이 북측에 땅값을 주겠다. 얼마를 주면 될까? 라고 했을 때 북측은 6.15 공동선언에 정신입각하여 북과 남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특혜적 조치로서 내어놨다라고 하면서 땅값을 거의 받지 않겠다 그랬었습니다. 돈줄, 달러박스 진짜 돈이 목적이었으면 상응하는 가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줬습니다. 얼마를 줬는가? 우리의 경제력이 북측의 수십 배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경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징적 수준에서 줬습니다. 평당, 한 평당, 분양 가격은 14만 9천 원, 45만 원, 100만 원이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북측에 전달한 분양가 토지값은 평당 900원 정도 했습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북측은 개성공단을 돈의 관점에서 사지 않았다는 말씀 첫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 북측이 개성공단을 돈의 관점, 달러박스의 관점에서 사지 않았다는 두 번째 논거는 북측 노동자들의 한 달 임금 수준입니다. 2004년 3월 협상을 제가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저는 당시에 이 개성공단을 만들 때 청와대에서 남북관계 국장으로서 그 협상의 컨트롤 타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협상 과정을 잘 압니다. 우리 통일부, 산자부가 함께 북측과 협상을 할 때 그 협상의 컨트롤 타워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시에 북측 노동자들에게 한 달에 달러 기준으로 10에서 15만 원, 100에서 150불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입주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북측 노동자들에게 한 달에 100불, 만원, 150불까지 줄 수 있다는 의견들을 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100불 정도를 제한하고 150불 안쪽에서 타결하면 성공한다고 봤습니다. 북측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북측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개성공단을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과 남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특혜적 조치로서 내어놓았다고 하면서 월 한 달에 50불이면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50불. 놀라지 마십시오. 2004년 12월
당시 북청 노동자들의 한 달 실질 총액임금은 50불 기본임금에 연장을 하고 야근을 하고 특근을 해서 57불 한화로 63,000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63,000원의 실질임금을 받아갔습니다. 퍼주기일까요? 포기일까요? 민망한 질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를 받았는지, 땅값을 어떻게 거의 공짜로 내놨는지 사실관계를 모르면 그냥 분단 뉴스회사들이 퍼주기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런 논리를 갖다 대지 못하죠.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 분단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세력에게는 개성공단은 무조건 막아야 되는 곳입니다. 반드시 공단을 닫아야 되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 개성공단은 김대중 대통령 때 합의를 했고 참여정부 때 밀어붙였습니다. 착공을 했고 공단에서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경협을 했는데 여기 성립이 됐습니다. 즉 경제를 위한 평화가 압도적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남측의 기업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벌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보다도 개성공단보다 더 좋은 공단은 우리 한국의 제조업기업들한테는 없습니다. 압도적인 경쟁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평화와 경제번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던 곳. 남북경협의 상징, 한반도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입니다. 그것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성공단을 비정상화시킵니다. 모든 걸 동결시켜버리고 추가 투자, 신규 투자를 못하게 하고 2008년 3월 조치입니다. 2008년 3월 새로운 정부가 딱 출범했을 때 개성공단에 대한 모든 남북의 합의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2008년 이후에 땅 분양 받아가지고 2008년 이후에 공장 지으려고 했던 한 기업도 공장 지을 수 없었습니다. 다 불허했습니다. 그냥 방치되는 곳으로 그때부터 개성공단은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남북의 합의가 약속이 지키지 않았을 때 북측은 불만을 이야기했죠. 공단 하지 않을 거냐. 군대 6만을 빼고 최전선의 부대를 빼고 공단을 내놨는데 약속을 안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결국 그렇게 방치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닫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대외비로 연구 영역을 줬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즉 오퍼레이팅을 했습니다. 남북의 합의들을 다 부정해버리면 북측이 알아서 닫을 거야. 국민에게는 여한간에 진리를 공유해야 됩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진실을 공유하지 않는다? 국민을 대상으로 기만한다. 이것은 그 정치 철학의 이면에는 국민을 국가의 목적이 아닌 국민을 지배의 대상으로 볼 때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 있는 영역입니다. 개성공단 이야기입니다. 그 14년간 개성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평화들이, 매일매일 통일들이 발현 축적되어졌던 기적의 공간. 개성공단의 야경입니다. 이렇게 지었다는 이야기고요. 송악산의 모습입니다. 개성단의 여름의 모습입니다. 2007년도에 경의선 철도는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미 2007년부터 남측의 문산과 개성에 입구에 있는 동동역까지 하루 왕복 2회 철도가 다녔습니다. 공단에서 일정 정도의 물류를 이 철도가 부담할 수 있도록 2007년도에 경의선 철도는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개성단 입구에서 이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입경하는 모습이고요. 개성단에서 퇴근하는 차량들의 모습입니다. 하루에 수천 대의 차량들이 휴전선을 넘나들었습니다. 수천 대의 차량들이 원부자재를 싣고 완제품을 싣고 내지는 출퇴근하면서 개성공단을 넘나들었던 곳이 바로 개성입니다. 이렇게 물류 차량들이 심사받는 모습이고요. 인원 심사받는 모습입니다. 남과 북을 오갈 때는 출입국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출입경 심사를 받습니다. 남과 북은 민족내의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로 보지 않죠. 그래서 경계를 넘나든다 해서 출입경 업무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재단 관리위원회가 운영했던 북측 노동자들 출퇴근 버스의 모습이고요. 5만 5천 명의 북측 노동자들 중에 3천 명 정도가 자전거로 출퇴근했었습니다. 개성시, 개풍군, 장풍군, 판문군 1시간 반, 2시간 거리에 있는 노동력으로 쓸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 며느리, 딸, 오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개성공단에는 특별히 사람들을 선발해서 온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인가? 1시간 반, 2시간 거리에 노동력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거의 200%, 300% 과잉 고용이었습니다. 고용 자체가 돈이었습니다. 고용만 하면 돈이었습니다. 한 달에 63,000원. 한 달에 63,000원. 우리가 북청 노동자들에게 가장 많은 돈을 줬을 때 언제냐? 2015년 12월 기준으로 한 달에 15만 원 줬습니다.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1명을 쓸 수 있으면 개성공단에서는 북청 노동자 13명을 쓸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고용 자체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잉 고용, 엄청난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 노동력이 아닌 사람들도 장애가 좀 있더라도 나이가 진짜 많더라도 노동 생산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무조건 고용하려고 합니다. 그 자체가 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선발하고 자식할 게 없었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노동력이 다 들어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개성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남초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었던 모든 의류의 약 35%가 개성산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입고 있었던 모든 속옷의 35%, 우리 학생들의 교복 약 35%. 한때 우리 사회에 아웃도어 의류가 엄청나게 유행했었죠. 우리 남측에서 유통되어졌던 모든 아웃도어 의류의 약 40%가 개성산이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물량들이 개성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일을 합니다. 14년간 우리는 6만의 노동자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생활했습니다. 자문위원님들,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주재원들이 이렇게 같이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같이 생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게 바로 평화이고 그게 바로 통일입니다. 그냥 친해집니다. 몰라서 오해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오해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데 적이라고, 나쁜 놈들이라고, 악이라고 가르쳤는데 가서 만나보니까 착했습니다. 매우 맑았어요. 순수하고 소박합니다. 자기 표현 참 잘합니다. 너무 친해집니다. 그래서 놀랍고 미안하고 민망하고 가끔씩은 감동적일 수 있습니다. 70년 분단체제가 가로막았던 왜곡 오도했던 그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보니까 참 놀랍고 민망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감동도 있죠. 이게 바로 몰라서 오해했던 사람들이 알게 됨으로써 신압으로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평화를, 매일매일 통일을 만들더란 겁니다. 이런 개성공단이 2개, 3개, 4개가 되어버리면 특별히 평화를, 특별히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경제번영 속에서 실질적인 평화와 실질적인 통일을 구현하고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남북경협, 평화경제 최초의 개성공단 설립의 목적이었습니다. 경협을 통한 평화의 제도화, 개성공단 이야기입니다. 경제협력도, 번영도, 평화도 함께 만들었던 개성공단 이야기입니다. 함께 했던 모습들입니다. 북측의 노동자들의 모습인데요. 일하는 모습, 식사하는 모습, 체육대하는 모습, 함께 했던 순간순간 14년의 역사입니다. 14년간 우리는 그곳에서 이미 평화를, 이미 통일을 체험해봤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선언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경험해봤다고 합니다. 대부분 꿈같은 이야기들인데요. 이것이 일반적인 국민들 속에서 공유가 된다면 우리는 개성단이 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지금도 매일같이 분단 유수회사들은 이 개성공단을 퍼주기니, 북청 노동자들이 지급되어지는 임금이 미사일이니 핵이니 개발 자원 전용된다는 거짓들을 계속 양산합니다. 왜 그렇죠? 63,000원을 주면 4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5만 원을 주면 4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낭설들을 유포하고 공단을 닫았죠. 분단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세력들에게는 수많은 거짓들을 동원해서라도 공단을 닫고 싶어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지난 5년간 이렇게 개성단이 열리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단체제는 거짓의 무덤입니다. 거짓으로 시작됐고 거짓으로 유지되고 거짓의 무덤이죠. 공단체계는 공단의 가치, 본질적 가치와 의미를 국민들이 제대로 아는 순간 신압으로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공단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함께 했던 시간들입니다. 저희들과 함께 했던 북측 직원들의 모습입니다. 이 직원들, 함께 근무했던 많은 직원들인데요. 이 김태희 씨가 개성공단에 와가지고 패션쇼를 했습니다. 북측도 이 패션쇼를 배웠습니다. 몇 개월 후에 평양에서 북측스러운 패션쇼를 또 했습니다. 문화의 상호 교호작용이죠. 이런 것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과정이고 이런 것이 바로 통일의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던 곳,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남북경협, 개성공단의 가치였습니다. 늘 협상했던 모습들의 모습이고요. 예, 제가 이제 대충 강의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요? 평화의 제도화는 이해가 됩니다. 돈은 얼마나 벌었을까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제조업 기업들한테 개성공단보다 더 좋은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그렇게 썼습니다.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개성공단에서 돈을 못 벌면 이미 그것은 기업이 아니다. 이 두 문장은 개성공단에서 직접 기업을 운영했던 우리 입주기업 대표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열어야죠. 평화도 만들고 엄청나게 돈도 벌었으면 평화와 경제 번영을 담보할 수 있었는데 왜 열지 않죠? 미국이 반대하니까. 국민 행복 앞에 미국이 앞설 수 있겠습니까? 국민 생존권, 국민 기본권 앞에 미국의 국익이 앞설 수 있습니까? 국민 생존권, 국민 기본권, 국민의 이익은 양보하거나 눈치 보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을 눈치 보고 양보한다는 것은 주권을 내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성공단을 열지 못하고 있는 매일매일은 국민 행복의 관점에서 매일매일 정책 실패일 수 있습니다. 국민 행복을 중심으로 본다라면 좀 더 능동적으로, 과감하게 국익적 관점에서 공단 재개 선언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제재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제재를 넘어서 공단을 재개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결국 총괄적인 미국의 반대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간다라는 자괴감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국민 행복을 위해서라면 좀 더 능동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성공단에서는 우리 기업들은 참으로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많은 데이터들은 우리 기업들이 벌었던 규모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공단에서 2010년 2월 10일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갑자기 나와가지고 대체 공장을 찾아간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동남아에 약 50개 정도가 나갔습니다. 베트남을 가장 많이 나갔습니다. 그 기업들 평균을 내봤습니다. 베트남이 가장 좋은 조건이었는데요. 베트남에서 버는 것보다 5배 정도는 개성에서 더 벌었습니다. 압도적인 이야기죠. 5배입니다. 멀리 수천 킬로 갈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60km밖에 안 되는 거고 1시간 거리에 있는 개성에서 남과 북이 평화를, 경제 번영을 다시 재개하자라는 이야기는 과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 행복이기 때문에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은 남북경협, 평화경제만이 담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수출 중심의 자유무역 국가인 우리는 수출 경제를 갖고 있습니다. 수출 경제인데 중국이 제조업 경쟁력에서 우리를 초월했습니다. 중국이 제조업 경쟁력에서 우리를 초월했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저성장이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남북경협, 평화경제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평화경제를 했을 때 우리는 다시 중국을 초월하고 일본도 독일도 초월할 수 있는 제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 국민 행복을 위해서 남북경협을 재개하자는 말씀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 소개하고 이제 끝낼까 합니다. 에곤 바르라는 사람입니다. 독일 통일의 주역입니다. 윌리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십 년간의 일관된 인적 교류, 사무엘을 통해서 독일을 통일을 만들었죠. 그 동방정책을 진짜 직접 만들었던 사람이 이 에곤 바르라는 책사입니다. 에곤 바르가 2005년도에 개성공단을 돌아보고 했던 평가입니다. 나도 독일 통일 방안을 설계 입안했지만 개성공단 같은 방식은 상상조차 못했다. 참으로 대단하다. 한국의 통일정책 다른 거 필요 없다.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라. 즉 제2, 제3의 개성을 하다 보면 평화가 지속되고 경제 통일도 올 것이다. 그 이후에 궁극적 통일이 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에건 바로의 GIC,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상징적인 단어일 뿐입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경제 협력을 할 것을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독일도 못했다. 당신들은 진짜 대단하다. 이 방식이면 신압으로 평화도, 경제번영도, 궁극의 통일도 와 있을 것이다. 이걸 계속 밀어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05년도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작 독일 통일의 주역인 에건 바로의 이 엄청난 개성공단 평가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의 잘 모릅니다. 소위 말하는 분단 뉴스 회사들은 개성공단의 이런 엄청난 가치들을 전혀 소개하지 않고 역으로 네거티브하게 인식을 심었습니다. 개성공단은 평화와 번영이 함께 담보될 수 있었던 우리의 미래입니다. 남북 경협의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위원님들. 동북아시아를 거꾸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동북아를 해양으로 본다면 그 해양의 정중심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약소국가인가? 우리가 약소국가인 것은 분단되어 있으면서 남과 북이 싸우기 때문에 약소국가입니다. 남과 북이 손을 잡는 순간 어마어마합니다. 정치 지리학, 지정학의 감옥에서 경제 지리학, 지경학의 바다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중해의 정중심에 이탈리아가 있는 것처럼 동북의 정중심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 200개 국가 중에 현재 8위 정도 됩니다. 추정입니다. 우리의 경제력은 약 9위 정도 됩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남과 북의 군사력을 단순 합쳐버리면 세계 몇 위가 될까요? 지금 당장. 그냥 오롯이 세계 4위가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과 북측이, 남과 북이 만났을 때의 물리적 결합했을 때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어마어마한 영향이죠.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주변 국가들이 남과 북의 분단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미일 중러는 주변 국가들은 분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평화로 통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 통일과 평화의 첫 시발점이 4.27 판문점 선언의 합의, 9.19 평양 선언의 합의, 개성공단 우선 정상화라는 합의가 있습니다. 현재 이 모든 교착 국민의 위기는 4.27과 9.19의 약속들이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위기들입니다. 다시 관계 복원을 위해서라면 4.27과 9.19를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평화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27과 9.19를 실천하는 연장선에서 종전평화협정 그리고 개성공단 우선 정상화의 담론들을 자문위원들께서 국민들 속에서 함께 이야기할 때 미국이 대놓고 공단 재개를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우리 정부와 북이 상호 합의하면 재개 가능한 것인지 좀 여쭙고자 하고요. 더불어 이 내년 정도의 이 남북 경협에 관한 전망도 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는 미국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북에 대한 일반 제재를 하고 개성공단 자체를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북에 대한 일반 제재가 개성공단을 재개했을 때 충돌될 수 있는 지점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안보리 제재위원회를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괄적으로 미국의 국무부나 국방부, 미국 정부 당국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사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대북 정책 앞에 남북 관계가 앞서 나가는 것을 거의 불허하고 있죠. 미국의 대북 정책은 사실은 교착 국면 유지죠. 한마디로 비핵화의 진전이 없이는 남북 관계는 한 발짝도 못 나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매우 적절치 않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미동맹의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선언, 6.11 싱가포르 합의 이 모든 것은 비핵화 회담이 아니라 평화 회담이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대장정에 비핵화도 있고 종전평화협정도 있고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남북경협 일반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비핵화의 진전이 없이는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이야기는 미국적 이해관계일 뿐이죠. 저는 비핵화는 왜 하는 겁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를 하는 겁니다. 평화를 위한 비핵화예요. 그렇다면 평화를 위해서라면 비핵화도, 종전평화협정도, 경남 재개도 다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비핵화를 하고자 한다면 종전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관계를 쭉 밀고 나아가서 실질적인 평화를 구현하는 과정 속에서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려보면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는 매우 쉽습니다. 왜 쉬운가? 논리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북이 핵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북이 핵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뭡니까? 실질적인 평화가 구현되면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북은 왜 핵을 가졌습니까? 매우 쉽습니다. 북이 핵을 가진 이유는 70년 북미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근데 북미가 전쟁 중인데 북측이 미국에게 오랫동안 종전평화협정을 요구해도 종전평화협정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북을 향해서 미국의 핵선제공격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에 대해서 핵선제공격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 핵선제공격 전략을 갖고 있으면서 종전평화협정을 체결해주지 않으면서 북에게만 비핵화를 하라고 이야기하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북에게 진짜 비핵화를 요구하려면 북의 안보, 즉 종전평화협정을 담보하고 최소한 핵으로 선제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제도적 장치를 담보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비핵화의 프로세스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게 바로 6.12 싱가포르 합의였습니다. 2018년 6.12 싱가포르 합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국은 북의 안전을 보장한다. 즉 공개하지 않겠다. 종전평화협정 약속해 줄게. 비핵화 가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실천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 6.12 싱가포르 합의를 부정해버렸죠. 그래서 노딜이 왔죠. 여하간에 이 과정 속에서 교착 국면이 생겼습니다. 개성공단은 그것을 다시 평화의 질서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질문과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승인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정부가 불평등 한미관계 속에서 소위 말하는 한미 워킹그룹 같은 불평등 한미관계 속에서 직접 개성공단 제재는 없지만 미국이 공단 재개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공단 재개의 액션 플랜들을 스스로 갖지 못하는 심리적 속박 상태에 있는 것이 공단 재개가 되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전망 관련해서는 현재적 상황에서는 매우 난망합니다. 교착 국면이 장기화됩니다. 남북미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적 상황에서는 현 상황 유지가 최선의 전략입니다. 북미 간의 교착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것, 즉 분단 체제가 일상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 자체가 최선의 상황입니다. 계속 비핵화만 던지면 됩니다. 비핵화만 던지면 분단 체제는 유지됩니다. 북은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협정을 요구합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이 종전평화협정에 나서주기를 원합니다. 관계 정상화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종전평화협정의 과정 속에서 비핵화하겠다는 건데 종전평화협정은 이야기하지 않고 비핵화, 핵만 포기하라고 했을 때 이 교착 상황이 계속 유지되겠죠. 그래서 북측은 앞으로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평화협상을 하고 평화협상의 하부 주제로서 비핵화 얘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미국은 그럴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평화협정은 됐고 비핵화만 요구하죠. 북측은 평화협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북미 관계 교착은 장기적으로 갑니다. 그럼 남북미 관계 중에서 북미 간의 교착 국면 속에서 가장 힘겨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단위는 우리입니다. 우리. 한반도 분단체제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국익, 국민의 행복이 저당 잡혀서 수많은 불평등 한미 관계를 강요받아야 됩니다. 평화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방위비 6조 달러,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유엔사의 문제, 전작권의 문제, 우리 국민 주권이 계속 반복적으로 유린되는 상황,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종전평화협정이 진짜 필요하죠. 그렇다면 북미 간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더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 때보다 더 힘겨운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외교적 협상과 중재자 조정자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만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탁되어질 국방부 장관, 국무장관 대부분
대북 동쇄 제재 압박을 아주 강도 높게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포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외교적 협상가로서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회 요인입니다. 그러나 노회한 38년간의 외교 협상가로서의 역할은 미국의 관료 정치, 소위 말하는 자본가적 정치, 금융자본, 군수자본, 석유자본 이들의 이해관계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런데 이 군수자본, 금융자본, 석유자본들은 이 관료자본가들은 한반도 분단체제 유지가 사활적 이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위기 요인입니다. 결국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 중심으로 최소한 종전선언 정도는 빠르게 요구하고 4.27과 6.12, 9.19의 합의했던 종전평화협정 정도는 우리의 주권적 요소로서 종전선언 정도는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된다라면 종전선언이 합의가 된다라면 이후의 질서, 전쟁이 끝난 상황 속에서의 우리 국익등 다시 좀 더 새로운 조건 속에 얘기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종전선언 정도를 좀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남북이 아무리 제재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좀 더 이니셔티브를 쥐고 한반도 정책들을 우리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포구 관내에도 주 신원 등 개성공단 기존 진출했던 기업과 그리고 향후 진출 의향을 가진 기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서 마포구 관내 기업들의 향후 개성공단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컨설팅 및 지원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가능한지요, 이사장님? 네, 사실 이 내용은 저희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서 일상적으로 늘 하는 사업입니다. 마포구만 딱 특정해서 하진 않았습니다. 늘 하는 사업이 이런 겁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관련된 경영 정상화 지원 사업들은 기본이고요. 전국에서 남북관계가 향후에 다시 복원되고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개성공단 이외에도 남북 경협이 예비 준비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마련되는 것 전제로 전국 광역지자체와 함께 연계해서 남북경협 아카데미라든가 컨설팅 사업들을 계속 쭉 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주요 광역지자체별로 순회하면서 했었고요. 올해는 6대 광역시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상공회의소라든가 경총이라든가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공동 남북경협 예비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준비한 바가 있습니다. 실행을 했었고요. 2021년에도 똑같이 남북경협 준비 예비기업들 지원 사업을 하게 됩니다. 향후에 남북경협이 실질적으로 실천되는 이전 준비를 위해서 남북경협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으시다면 재단에 문의를 하시면 지원 사업들과 관련해 가지고 컨설팅 내지는 교육 프로그램에 초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치시면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치시면 연결이 될 겁니다. 네. 참고로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은 마포구 관내 공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문위원 여러분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 김진영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강연과 질의응답에 응해주신 김진영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신 자문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시청해주신 국내 평화통일에 헌신하고 계신 시민, 평화통일 관계자, 개성공단 진출을 비롯한 기업인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이상으로 민주평통 마포구협의회 평화통일 온라인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